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오전에 중국을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이제 여러분들이 달아주셨고,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Q&A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제 기사를 먼저 보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제 그냥 무역 갈등, 그리고 무역 전쟁에서 이어서 환율 전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큰 파장이 앞으로 이제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이 이렇게 7위안 넘게 만든 거는 이건 환율 조작을 한 거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재무부에서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 라고 바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것과 앞으로 이제 그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달러 대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그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우상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 모습 지금 이렇게 어떻게 크게 봤을 때 W자 모습을 보고, 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 원달러가 1997년도, 98년도 IMF 때 그때 모습과 달러 대 원화 차트의 모습과 미국 달러 대 중국 위안화 차트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900원대에 놀던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까지 단기간에 IMF를 맞으면서 단기간에 올라갔던 것처럼 중국도 그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중국이 얻어가는 이익이 많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니들 위안화 약세로 니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명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7위안을 넘어갔을 때 중국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상계 관세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계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계 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이 환율 조작국을 만들면서 그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7위안이 넘어가는 게 중국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출 경쟁력의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계 관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중국이 얻어가는 이익은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중국이 수입해야 되는 그 에너지라든가 여러 이제 수입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중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97년도, 98년도 미국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만들고, 그 자본시장 개방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사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할 건데 앞으로 다 개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개방되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일단 중국 주식시장이 빠져서 싸게 사는 거 플러스해서 거기 더해서 위안화 약세로 가서, 만약에 위안화가 지금 1달러가 7위안이 아니라 만약에 14위안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환율도 2분의 1 가격으로 됐을 때 중국 자본시장을 완전히 헐값에 한 4분의 1 가격에 이 정도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중국 이 위안화를 좀 더 약세로 이제 몰아붙일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7위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인가. 작년 이제 12월에 제가 포치 오면 중국 금융위기 겪는다라는 이제 구독자분이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신 내용을 같이 봤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오늘 영상에 이제 링크를 또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중국 기업이 진 빚이
표면상 드러나는 건 1조 달러인데 그게 아니라 총 3조 달러에 달한다. 왜 그러냐면 2008년 이후에 조세 포탈 지역인 케이먼 제도와 홍콩, 싱가포르 외에 여러 지역에 외채 규모가 3조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이걸 이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중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빌려 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빚을 그 전까지 위안화가 특별하게 보시면 1996년도부터 해서요. 1996년도부터 해서 쭉 보시면 위안화가 강세 국면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중국 이 시기에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달러 빚을 갖다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달러 빚을 쓰면 오히려 갚을 때는 그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 빚을 좀 덜 갚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빚이 또 이자도 더 쌌고요. 중국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 빚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위기 상황에서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더 위안화 약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기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다 읽진 않고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봤던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중국 달러 유출 비상이라는 KBS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이 내용에서 제가 오늘 뭐 플레이 시키지는 않겠지만 보면 잠깐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00달러를 바꾸려면 예약하고 사유서를 써야 된다. 중국은행 관계자 1년에. 그리고 이제 5만 달러 이상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달러를 환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 달러 유출이 이제 심각하게 됐을 때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바꾸는 달러를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3조 달러에서 미국 국채가 한 1조 달러, 그리고 1대1로에 투자된 부분이 한 1조 달러. 그러면 미국 국채랑 1대1로 투자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쉽게 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제 가용 외환이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실제 이거는 지난번에 2016년도에 1조 달러를 투입해서 한번 그 환율 공격을 막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안화 보면 이때요. 2016년도 이때 한번 이 유기한 조지 소로스와 같이 해서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때 1조 달러를 투입해서 한번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위안을 넘게 됐을 때 과연 1조 달러 정도밖에 가용할 수 없는 이 금액을 가지고 외환보유고로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막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 전쟁에서도 저는 중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최종적인 그림은 우리나라 이제 IMF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1000포인트에서 거의 250포인트까지 코스피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뭐 강남에 진짜 노른자 위에 있는 그런 땅들도 굉장히 뭐 헐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환율도 9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4분의 1 토막, 그리고 달러 2배 상승, 거의 이제 8분의 1 가격,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알짜 자산들을 다 싹쓸이 해갔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도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위안화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봤고, 코스피 간단하게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조금 반등했어요. 반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1911포인트로 어제 대비해서 35포인트 또 빠져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일단 지금 이 전체 채널 중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채널 중심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채널 중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반등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위치가 2008년도로 봤을 때요, 2008년도 이때와 이제 흡사한 겁니다. 뭐냐면 2008년도 또 이렇게 1월 달에 쌍바닥을 찍고 반등합니다. 반등하고 1900포인트까지 올라와요. 올라오고 여기서 재차 하락해요. 재차 하락해서 1900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486, 거의 1500포인트까지 400포인트 가량을 단기간에 5월 16일에서 7월 4일이니까 뭐 한 달 반 정도에 이렇게 쭉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반등을 여기서 이 쌍바닥 찍었던 자리 살짝 위까지 반등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쭉 하락을 해요.
이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번에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해서 지금 채널 중심에 맞았는데 이 채널 중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난번 이 쌍바닥 자리였던 1980포인트 8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조금 더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 20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이제 갭도 있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깨고 내려올 때 2009포인트에서 2005포인트 살짝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주식 정리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이 갭도 메꾸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주식은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갈게요. 비트코인은 일단 어제 업비트, 비트렉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트스탬프 차트는 돌파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돌파를 못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라인, 이 초록색 추세선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테더와는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어요. 물론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살짝 늘긴 했는데 이 차트상 의미 있게 증가하진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의미 있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13,900달러를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이 테더와도 의미 있는 어떤 테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아마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먼저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맞고 저항 맞고 쉬고 있는데, 일단 이 저항 맞고 그러면 쉴 것이냐, 이 저항은 이제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돌파가 되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중간중간에 짧은 조정은 있겠지만 돌파가 될 거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돌파가 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던 13,100에서 13,800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조정을 받고 시간을 한 20거래일 정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림. 그래서 이제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이 추세선 맞고 50일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은 돌파되지가 아직 못했어요. 이 상황인데 지금 금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금 차트 잠깐만요. 예. 금 차트로 봤을 때요. 지금 2008년도 제가 이제 10월 달과 비슷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되고 50주봉입니다. 50주선 돌파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주는데 고점은 넘지 못하죠. 고점은 넘지 못하고 여기서 직전 고점 넘지 못하고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받냐면 50주선까지 조정 받고요. 다시 반등 해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20주까지 눌러주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주봉상 거래일로 한 20개 정도 봉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봉 몇 개인지 보면 넘어갔던 봉이 이제 32봉입니다. 32봉인데 비트코인은 뭐 30봉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30봉이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20거래일에서 25거래일 정도, 좀 뭐 만약에 금 차트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30거래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 8월 말 전에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어제와 이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아직까지 추세 라인을 넘지 못했는데 시총 차트는 이제 넘어가 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50일 이평선 넘어가 주면서 제가 이제 50일 이평선 돌파되면서 2017년도 3월달 패턴이 50일 이평선 돌파될 때 시총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라인도 돌파가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제도 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봉 마감도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끝이 났어요. 끝났고 오늘은 지금 일단은 현재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음봉인데, 여기서 이제 쉰 다음에 다시 어떤 그림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고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3,800억 달러까지 3,800억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채널 4분의 1 라인, 이 초록색 채널 4분의 1 라인 근처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지금 이때 모습과 제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보면 이때도 똑같이 일단은
이 50일 이평선 돌파시켜주고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 돌파시켜준 다음에 윗골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아랫골이 윗골이 달린 이런 형태의 봉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이제 음봉인데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끝이 난다라고 하면 봉 마감이 이제 윗꼬리까지 달린 양봉으로 이제 마감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틀 동안 큰 상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렇게 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이 보시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아랫꼬리도 있고요. 아랫꼬리 윗꼬리 다 있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굉장히 긴 이런 봉의 형태를 보면서 아마 이 흔드는 작업 마지막으로 다시 상승하기 전에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에서 이렇게 위아래 큰 움직임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잠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보시면 직전 고점이었던 이때 당시요 2017년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줘서 이렇게 쭉 횡보를 해줍니다. 쭉 횡보를 해주다가 한번 다시 떨궈주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제 이 흔드는 과정 그리고 굉장히 또 지루한 과정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때 돌파될 때 야 이제 진짜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고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나가자 이런 마음이 들게끔 충분히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롱차트와 숏차트를 볼 건데 일단 롱차트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이 뭐였냐면 그 구독자분 질문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롱차트도 지금 결국에 이 롱차트라든가 숏차트도 세력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롱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꼭 개인 물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세력이 롱 물량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선물 같은 경우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이 외국인과 그 투자 주체별로 외국인, 뭐 기관, 연기금, 그리고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의미 있는 어떤 분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숏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숏 물량 증가되는 거는 누구의 물량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물량이 개인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그 세력이라고 할게요. 세력의 물량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세력이 비트코인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반대가 되는 포지션인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할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면, 결국에 그 숏 포지션의 물량을 뺏어내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게 세력이라고 하면, 결국에 숏을 치는 사람들은 개인일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 숏이라든가 롱 포지션을 봤었는데, 지난번에 그때 숏 포지션에서 좀 과한 하락이 나왔잖아요. 숏 청산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자 라고 해서 너무 이제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조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된다, 다른 어떤 보조 지표를 보는 것처럼 숏이라든가 롱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삼각수렴에서 돌파가 됐고, 추가적으로 아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롱 물량 늘어난 게 만약에 개인들 물량이라고 하면, 만약에 개인들 물량이 아니라 그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게 개인 물량이 아니라 기관, 그 세력들 물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롱 물량도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이 삼각수가 돌파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롱 물량이 좀 더 증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롱 물량 정리하는 하락이 한 번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금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잖아요.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13,900까지 올라온 이후에 지금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요, 한 뭐 13,800까지 올라왔다가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1,800달러까지 한 번에 단기간에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롱 물량, 늘어나고 있는 롱 물량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때 됐을 때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노스 차트만 볼게요.
도미너스 지금 69.34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꺾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꺾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그 시총 차트 움직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삼각수렴을 돌파된 이후에 여기서 아까 그 금차트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개인들이 결국에 이제 대형 알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을 갖고 있던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미너스 도전은 빠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김민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6개월간 계좌 거래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금화 부분에서 이제 현금화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질문이시고요. 아마 이제 이 기사 내용 같아요. 7월 30일자 가상화폐 거래소들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 잇따라 연장했다. 그래서 빗썸은 농협은행과 현장 실사에서 합격을 받아서 연장이 됐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로 이제 실명 계좌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연장하는 그런 계약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장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원화로 출금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야기신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래소를 한 곳만 쓰시면 안 되고 나눠서 여러 군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렇게 일단 4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서 일단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다 사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빗썸에서 했는데 빗썸이 묶였다라고 하면 빗썸에 있는 암호화폐 자산은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 자산을 뭐 업빗으로 출금할 수 있는 은행에 있는 업빗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출금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모든 4개 거래소에 은행 출금을 다 막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한 번에 딱 막는 거는 전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인구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창구를 출구를 다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그 개인들 반발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줄 겁니다. 언제까지 나머지 출금들을 다 해라. 출금을 막을 거니까 이제 연계 계좌를 다 못 쓰게 만들 거니까 출금을 할 사람들은 출금을 해라라고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거래소를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외국 거래소에 내가 출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외국 거래소에 외국 뭐 통장을 만들어서 출금하는 이 부분은 저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그 대형 거래소 연계 계좌 다 만드시고 거기서 분산해서 이제 보관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아비가일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미요미 님이 어제 이야기 해주셨던 거예요. IMF에서 한국 금융진단을 나온다는 뉴스가 떴다. 이게 이제 보니까 8월 20일 날 IMF에서 한국 금융진단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제 금융진단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 IMF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맞물려서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또 출렁거릴 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밍에 다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최대한 정리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아비가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토마토님 영상을 둘러봤습니다. 기타오 회장님이 6개월 전에 조만간 리플이 비트코인 시총을 쉽게 뛰어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일어일문학과 출신이라 번역 없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리플이 최고가를 찍을 때 저는 더 갈 줄 알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 카페 회원님이 자기는 신한은행 직원인데 리플 5만원 정도에 책정되었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금 8대인 것 같다고 하고 판단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하늘을 찔러서 그런 글을 보고도 끝까지 들고 왔네요. 이렇게 써주고 아마 근데 그 신한은행 직원분이 5만원 얘기를 해서 또 들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5만원이라고 하면 그 올해 초에 와이스 레이팅스 이제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어떤 코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코인이 비트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지난
지난 고점의 20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고의 종목이 그 은행을 흔드는 종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리플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리플이 지난 전 고점에 한 20배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신한은행 직원분 말처럼 그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항상 매도는 분할로 계획된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꼭지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분할로 어느 정도 욕심을 좀 줄여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지난 전고점이었던 4,000원 정도에서 일정 부분 3분의 1 정리하고, 그 다음에 4,000원이 먼저 오든 아니면 2만 사토시가 먼저 오든 그 먼저 오는 가격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더 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이 수익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고, 빠지게 되면 3분의 1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개수를 늘리든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에릭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금융 세력들은 착오 없이 노선을 실행 중인 듯 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경제 보복, 전 세계 증시의 추락,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예, 맞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만 끊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와 더불어 가속화 예상 등에 앞서 이제 대중들의 비트코인은 금 2.0이다 라는 걸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고, 이를 적중이나 하듯 전 세계 증시 출렁임에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 중 가장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금도 올랐지만 금보다 이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듯합니다. 저는 여지껏 트럼프는 금융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 합을 이끌어내며 대중의 큰 거부감 없이 금융 세력들이 이끄는 방향을 가속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체스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내는 거는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금융 세력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대중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금융 세력이 내세웠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또 트럼프 사위가 또 유태인 쪽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봅니다.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서서히 꺾이거나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렉시트 전까지 안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역할이 좀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 살아남은 알트장의 보상은 반드시 크게 옵니다. 그때쯤 살아남은 자산시장은 크립토가 거의 유일할 것이거든요. 요즘 아마존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전세계 인터넷 연결망을 군축한다고 하질 않나 세상이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또 제가 이제 보는 방향하고도 이제 비슷하고, 저도 이제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알라 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 공유합니다. 트럼프도 배너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 같네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브레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인터뷰입니다. 써주셨고,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트럼프 책사 배넌 비트코인 글로벌 포퓰리즘 혁명의 중요 역할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포퓰리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도 일단 그때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연해 있었고, 그 이후에 세계 대공황이 왔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때와 굉장히 이제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스티브 배넌 씨인가 봐요. 근데 굉장히 몸이 뭔가 이제 아파 보이고, 입병도 나도 굉장히 몸이 좀 어딘가 아파 보이고 근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입니다. 배넌은 이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으로 비트코인 재단의 브록 피어스 회장이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회사 인터넷 게이밍 엔터테인먼트를 넘겨받아 운영한 적이 있어 암호화폐는 정통한 편이고, 이 스티브 배넌 이분이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6월 13일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의미 있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코인 발행에도 관심이 있다며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화폐 통제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트럼프의 책사라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원하는 만큼 또 이제 매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코알라킴님이 이야기해주신 뉴스를 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성도경님이 이제 질문해주신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이제 답변 드린 내용하고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제 질문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비트와 알트로 수익 실현을 하는 주체를 세력으로 보고 계신데 롱숏을 분석하실 때는 수익 실현을 하려는 주체를 왜 개민들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숏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그 숏 물량을 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세력은 아닐 거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세력이 숏에 걸고 가격을 쭉 떨구고 롱에 걸고 쭉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 세력 이게 기관 투자인지 아니면 개인이 이제 포지션이 이거를 좀 구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달러를 약화시켜 수출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닐까 하는데 왜 위안화, 하나 대비 달러 강세를 전망하시는지요? 어떤 전문가는 1,300원까지 가지 않고 떨어질 거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기에 관점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뭐 어떤 전문가는 지난번에 1,150원대 달러 이제 고평가다라고 해서 자기는 다 매도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처음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결국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금융 세력이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고 중국의 알짜배기 자산들과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우리나라 이제 IMF 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매입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게 맞을지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게 그들한테 유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다음으로 제가 성도경님 봤고요. 원화채굴중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잠깐만요.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역부 상황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다음에 달러로 바꾼 뒤에 원화로 환전한다의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외환거래법에 걸린다라고 하네요. 예, 이거는 외환거래법에 걸립니다. 혹시 이제 외환거래법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돈을, 원화를 가지고요. 원화를, 가서 달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외국 그 해외 거래소에, 은행 연계 계좌를 만들어서 달러로 바꾸는 것 자체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바꾸는 거 쉽지 않고, 그거를 이제 바꿀 때 아마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지 않다. 그리고 외환거래법에 실제로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냥 그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거기에 비트코인을 옮겨놓고 지금처럼 역푸일 때는 외국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달러를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 달러라는 게 실제 달러가 아니라 테더화가 되던가 아니면 트루USD 그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역푸가 정상적인 프리미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높거나 아니면 둘이 같아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비트코인을 다시 매도해서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는 거를 우리나라로 옮기는 거는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이건 이제 외환거래법에 걸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소미아를 파괴하게 되면서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미국에게 맞을 때 농협이나 이제 기업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다른 은행과 거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물론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해당 은행 계약된 부분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돈을 출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다른 은행을 알아볼 겁니다. 알아볼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또 비슷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거래소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해 놓으려면 결국 이제 대형 거래소 한 4군데 정도는 내가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원화로 출금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화 출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곳이 어떤 뭐 농협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농협이 이제 빗썸하고 코인원이나 농협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농협 쓰고 있는 빗썸하고 코인원이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업비트로 암호화폐를 이전해서 매도하고 뭐 기업은행에서 출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시에 다 모든 은행이 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는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그냥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완전히 폭락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는 완전 폭삭 주저앉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이제 암호화폐는 올라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우리가 매도하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달러로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 여러분들 아까 이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모든 은행에 적용돼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도 진짜 안전한 것은 암호화폐 자산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